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67년생이에요. 이제 55살인데 오래간만에 뉴스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신창원은 이례적으로 교도소를 자주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대전교도소에 있는데 어제입니다. 21일 일요일 오후 8시쯤에 독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당직 교도관이 발견해서 새벽에 병원으로 옮긴 사실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요, 직원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등에 관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뒷얘기가 있어요. 3년 전, 딱 3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인데요. 신창원은 무기수였다가 탈옥한 다음 2년 6개월 도주했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징역 22년 6개월이 추가됐는데요. 이렇게 복역하다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했죠. 그 후에 24시간 카메라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용변 보는 장면까지 다 감시하고 녹화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어요. 그에 따라서 법무부가 카메라를 철거했는데 그로부터 딱 3년 후인 이번에 자살 시도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우선 신창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에 시작하겠는데요. 신창원은 90년대 후반에 전국적인 화제 인물이었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강도 절도 저지르며 살다가 89년 3월 22살 때입니다. 22살 때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도남동의 가정집에 침입해서 3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습니다. 이후에 그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강도치사 사건이 됐는데요. 6개월쯤 도망쳤다가 9월에 검거됐어요. 실제로 찌른 건 다른 공범이었습니다만 신창원 역시 강도치사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는데 그 후에 경북 북부교도소, 부산교도소 거치면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는 약간 좀 엇갈리는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등 비롯한 대단히 흉악한 범죄들과 비교해 볼 때 신창원의 범행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신창원이 유명해진 건 그 후에 탈옥과 도주 때문이었습니다. 복역 8년째인 97년 1월 20일에 부산교도소에서 탈옥을 했는데요. 사실 교도소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신창원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이 억울하기도 했고요. 또 신창원 본인이 밝히기로는 당시 교도관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탈옥을 시도했다고 밝혔어요. 최소한의 단백질과 탄수화물만 섭취를 하면서 정말 극한의 순간까지 운동을 해서 필수 근육 이외에 군살을 다 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창살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해서 작업장을 드나들게 됐고요. 그 와중에 꼭 얇은 쇠톱 조각 하나를 훔칩니다. 습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쇠톱을 이용해서 4개월 동안 하루에 20분씩 톱질을 했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시간 동안에 톱질을 해서 그 소음을 감춘 건데요. 이렇게 화장실에 쇠창살을 하나 잘라냅니다. 그리고 외벽 공사라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걸 이용했어요. 보통 사람은 몸에 반도 들어가지 못할 좁은 공간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요. 얇아진 상체를 밀어넣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닥으로 뛰어내린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공사 중인 외벽 쪽으로 달렸죠. 그리고 외벽에 환기통을 타고 내려가서 신축 공사장에서 주운 밧줄로 담장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그 후 신창원은 무려 2년 6개월 동안 도망쳐 다녔습니다. 900일 넘게 안 잡혔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도망 다닌 경로가 총 4만 킬로미터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기간 탈주국인데요. 당시 체포 직전까지 갔다가 번번이 경찰을 따돌렸는데요. 많은 경찰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죠. 당시 현상수배 전단을 보면요. 처음에 현상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못 잡으니까 5천만 원이 돼요. 상당한 고액인 거죠. 이후 유병원 전 회장에게는 5억 원이 걸리기도 했는데 상당 기간 동안 최고의 현상금이 바로 신창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범죄자로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팬카페가 만들어졌어요. 인터넷 초창기였거든요. 그리고 부잣집에만 들어가서 절도를 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의적이다, 홍길동이다, 일지매다, 로빈후드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탈옥 후에 신창원은요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총 9억 8천만 원이나 훔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했고요. 또 메모를 남겼습니다. 도주 중임에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건데요. 그러자 당시에 신창원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심지어 신창원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책까지 나와가지고 학교와 문구점에서 팔려나갔어요. 일종의 신드롬이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지적하는 보도가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는 경찰이 엄청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못 잡냐 이런 거죠. 신창원은 여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10여 명의 여성이 신창원의 도주를 계속해서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도망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에서 잡히고 맙니다. 저는 그때 군 생활 중이었는데 군대 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식에는 좀 어두웠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알게 됐죠. 22년 6개월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이거 20년이든 30년이든 추가되는 게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맞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 법상 무기징역에도 가석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기수지만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기수인데 15년 복역하고 풀려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탈옥을 했고 붙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가석방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창원은요, 붙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큰 화제였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화려한 무늬의 티셔츠. 체포될 때 그가 입었던 미소니 무지개 셔츠인데 이게 유행했습니다. 이제 블레임 룩이라고 하는데요. 그 블레임 룩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신창원이 도대체 어떻게 붙잡혔느냐? 그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 가스레인지 수리하러 간 김영군 씨, 수리 기사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신창원과 비슷한 남자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신창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서 또 얼굴을 확인했어요. 이건 신창원이다.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 집 계약이 신창원이 아닌 다른 여성의 명의로 된 걸 확인했어요. 또 그 과정에서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보통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내든 아니면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가든 나머지 비용을 지급한 다음에 이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계약금만 치르고 급하게 이사부터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거 통상적이지 않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본 신창원 닮은 사람이 정말 신창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날 오후 3시 40분에 경찰이 무려 46명이 출동을 했고요. 5시 20분경 뒷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간 3명이 신창원을 붙잡았습니다. 그 후에 경북 북부교도소로 옮겨져서 독방에 수용됐고요. 신고자 김 씨는요, 포상금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특채가 됐는데요. 실제로 경찰 공무원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찰력 대단하고요. 또 예리함도 대단하죠.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또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할 수 있게 만든 큰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못 잡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그럼 포상금 달라. 이거 포상금 받을 수 있냐? 경찰이 포상금 안 줬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1,000만 원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되기 전 초기에 있던 것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별별 일이 있었거든요. 신창원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지만 혼자 잡으려고, 공을 독식하려고 혼자 검거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 징계받았습니다. 경찰. 그리고 또 잠복 근무하던 형사가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하기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잡힌 신창원, 기자들이 심경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덤덤한 태도였어요. 편해요 그냥 이라는 말을 하면서 체념한 듯 털어놨는데 결국 무기징역에 더해서 22년 6개월 징역형이 추가됐고요. 사실상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 청송교도소죠. 경북 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에서 2011년 8월 18일에도 한 차례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44살이었는데요. 새벽 4시 10분에 독방에서 고무장갑으로 스스로 목을 조른 채 신음하고 있던 거를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서 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2011년 7월 부친이 사망하고 장례식에 참석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게 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적은 편지지 한 장을 독방 출입구 앞에 놨어요. 그리고 독방 한가운데에서 고무장갑을 이용했는데 설거지 때마다 쓰던 낡은 고무장갑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늘렸습니다. 최대한 늘려가지고 목을 칭칭 감고 아주 힘껏 당긴 건데요.
숨이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돌던 교도관이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고요. 숨이 먹기 직전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잖아요. 꼭 목을 매달아야 된다거나 공중에 떠 있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에 앉아서도 스스로 목을 조르라서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요. 또 비스듬히 걸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법의학 교과서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교도관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50km나 떨어진 안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요. 위급했어요. 이제 몸을 계속 떨었는데요. 뇌로 전달되는 산소가 부족해진 거잖아요. 그럴 때 온몸 떨림 현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후에 회복을 했죠.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전날 새벽에 동료 수용자인 50세의 김모 씨가 하의를 찢어가지고 끈으로 목매 자살한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요. 김 씨도 무기징역형 받고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서 지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창호는 사실 무기징역 선고받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탈옥 때문에 가석방 기회가 사라졌고요. 가석방 풀려나는 다른 수용자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바로 어제 또다시 시도한 거죠. 자, 이렇게 신창호는 복역 중에도 간간히 뉴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신창호는 머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수감 중에 중졸, 고졸 검정고시 붙은 거는 물론이고요. 법률 서적을 혼자 보면서 공부를 했고 소송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요. 나 허리 아픈데, 허리 디스크인데 치료 시기 놓쳐서 이거 더 악화됐다. 손해배상 청구 500만 원 받아냅니다. 승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자살 시도 1년 전인 2010년에도요. 국가를 상대로 1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거는 2008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교도소장이 언론사 기자와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접견 신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또 기자에게 쓴 편지 6통 발송 허가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정당한 서신 교환권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달라 라고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신창호는 이렇게 소송만 제기한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대단히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20번 이상인데요. 탈옥했다가 잡힌 다음에는 24시간 CCTV 카메라로 감시를 받는 독거실에 있었는데요. 김현정의 뉴스쇼, 권영철 대기자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독방에 수용돼서 용변 보는 장면까지 감시당하는 거는 인권 침해다. 2019년 5월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2011년에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그 후에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도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20년 넘도록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지켜보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법무부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20년은 아니고 10년 조금 넘고 11년이 채 안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탈옥했다가 재수감된 다음에는 6개월 감시했다가 좀 풀어주고 7개월 감시했다가 풀어주고 또 6개월 감시했다가 풀어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2011년 자살 시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카메라로 지켜보는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교도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카메라로 지켜보는 독거실은 24시간 감시하는 게 맞다. 다만 24시간 내내 신창원만 지켜보는 건 아니다. 중앙 통제실에 보면은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다. 수십 대가 있죠. 교도소 전체를 보는 것도 있고 담장 주변 보는 것도 있고 출입문, 운동장 등등등 수십 대가 있는데 이거를 돌아가면서 보는 거다. 24시간 신창원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요. 녹화는 되고 있고 한 달 동안 보관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용변 보는 장면에 대한 감시 또는 녹화잖아요. 신창원이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도당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다. 새로운 기술이 있다. 그래서 중요 부위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 이거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자세를 취하면 그 특정한 각도가 딱 포착이 되면은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권위는 그렇다더라도 24시간 계속 감시하는 건 너무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다른 입장이에요. 자살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형집행법을 보면은 전자장비, 이제 카메라도 포함됩니다. 이걸 통해서 수용자를 개호하는 거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은 교도소장에게 있고요.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교도관들이 항상 지켜보잖아요. 상담도 하고 행동이나 발언, 태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결론 내리는데 신창호는 우려가 크다고 본 거예요. 그래 계속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법무부 자료를 보면은요, 대략 1,4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3년 전 자료입니다. 그 당시 전체 수용자가 5만 3천 명 정도니까 2% 조금 넘는 겁니다. 이렇게 신창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지만 짧게 지켜보는 사람은 많지, 이렇게 오랜 기간 계속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신창원처럼 10년 넘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신창원만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사형수는 무려 18년째 계속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창원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지방교정청사나 교도소, 그리고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9일, 정말 딱 3년 전이죠.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를 검토한 다음에 이거는 옳다라고 수용을 해서 신창원이 있는 광주교도소의 독거실 카메라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만에 두 번째 자살 시도가 생기고 만 거죠. 어찌 보면 당시 교정당국의 판단이 옳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창원이 탈옥, 그리고 또 그 후에 수용 생활, 교도소 내의 생활에 대해서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 정리해서 다른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의 주인공인 신창원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간단히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창원은요,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성이 결핍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평가돼요. 그리고 회고록을 보면은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학교에 낼 돈도 가져오지 못하는 놈이 뭐하러 오냐, 이렇게 심한 욕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좀 이상한데요. 82년 15살 중학생 때예요. 그때 밭 그리고 과수원 서리가 많아가지고 그 주인들이, 이웃들이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창원의 아버지가 신창원 손목 잡고 경찰서를 가가지고 얘 소년원 보내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소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제 범죄자 낙인 찍혀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완벽하게 적응할 수도 없는 상태고 결국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소년원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아이들만 남아있었어요. 어울려 다니다가 무작정 서울로 왔고요. 82년입니다. 그리고 1년 뒤인 83년 다시 절도죄로 붙잡힙니다. 그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89년 22살 때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도남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서 강도 짓을 했고요. 그러다가 공범 중에 한 명이 피해자를 찌르는 바람에 결국 강도치사죄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후 탈옥했다가 붙잡혀서 재수감된 거잖아요. 그런데 무기징역은 물론이고 그 후에 징역 22년 6개월 형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겪은 신창원. 어릴 때 제대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의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는 신창원.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자유를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자살 시도로 다시 한번 뉴스에 등장한 탈옥수 신창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체적인 탈옥 수법과 당시에 있었던 일, 그리고 신창원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